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오전 중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중한 때는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시장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증시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2013년 이래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3,000에이커 이상을 준설하고 매립하는 데 국영기업을 이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개발 중인 백신이 노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면서 실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과열시키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 조치를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인플레가 과열되도록 두자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주당 1.44달러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6.04%나 폭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간밤 증시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0.3%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3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3,478선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세일즈포스가 26% 넘게 폭등하면서 S&P 500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1.7% 이상 상승했고 11,660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움직임 없이 56,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2% 강세, 네이버도 역시나 2.7% 강세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 초반까지 찍었다가 계속해서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어제 다시 한번 33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75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 삼성 SDI가 3% 가깝게 급등을 나왔고,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기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급등을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40만 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보시면 HL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이 3%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6,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제넥신 다시 한번 7%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고, 에코프로비엠은 1% 가까운 상승, 그리고 KMW가 오랜만에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5G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종목들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면서 KMW 이번 주에 7만 원대 되찾았고, 어제 시장에서는 7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했습니다. CJ ENM 어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2% 넘게 하락 나왔고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급등 흐름을 뒤로 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2%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1,3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현재 47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함께 보시면 아이온체인 현재 0.6%의 상승, 그리고 샌비트 타임존이 좀 등락폭이 심합니다. 3%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200원을 현재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라이트코인 0.9%의 하락, 그리고 리플은 현재 0.3% 강보합권, 그리고 에메랄드 이더는 3%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장 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좀 사실상은 좀 하락하는 장세였는데 어쨌든 간에 유동성 장세는 이제 진짜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때로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시장의 참여자는 부정적인 이슈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긍정적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 그 가운데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연일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때 많은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그 GDP가 예상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지난 3월 23일인데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약 50% 이상 급등했던 모습들이 나스닥 지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기술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S&P 500 지수도 앞서 보셨던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3월 23일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급등의 모습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더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우 나스닥, S&P 500 이런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보다도 상승한 이유 속에서 상당히 유동성 장세 속에 시장의 어떤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언컨텐트라 이런 종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 관련돼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보셨던 것처럼 결국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를 넘어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눈에 띄고 있던 아마존의 주가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시장을 좀 덮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 관련돼서 백신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뭐 미국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부터 발생됐던 2019년 12월 달이죠. 그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난주 제가 러시아 백신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만 모더나가 소규모 지원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임상실험의 결과 백신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주가가 6%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를 넘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50% 이상 급등했던 모습들이 현재까지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이 페이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HO가 매일매일 데일리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페이퍼 관련돼서 한국 관련 페이퍼가 있어서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WHO가 각 지역별로 섹션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환태평양 아니더라도 이런 아시아 쪽 섹터에 대한 어째 리뷰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한국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확진자가 180% 정도 급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늘어났던 기본적인 주된 이유가 종교적인 모임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WHO도 한국의 뭐 질병관리본부에 걱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WHO에서도 한국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다우지수의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다우존슨 30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우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다우 3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뭐 31일부터는 다우지수에 편입해서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요. 통상 우리가 엑슨모빌에 대한 표현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에는 뭐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인데 이 엑슨모빌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우 30에서 빠집니다. 즉 다우 30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름 관련 이런 유가 관련 트렌드는 앞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엑슨모빌이 빠지게 된다면 쉐보론 텍사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이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외에 그동안 전통적인 석유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엑스모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좀 제외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경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구재 수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내구재 수주라는 표현을 쓰면 1년에서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좀 샘플링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나 뭐 비행기 이런 것들 우리가 내구재라는 의미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내구재가 7월달 내구재가 지난 어떻게 보면 직전에 7.7에서 상당히 11.1로 올라갔고요.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4.3일 것이다 했는데 막상 결과가 보면 내구재가 좋아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구재 수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한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페이스북이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주가가 현재 303.91달러입니다. 주당이죠. 다만 페이퍼를 보면 페이스북의 주가가 351달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달러만 상승하게 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진입합니다. 1조 달러면 한국 돈을 계산하면 약 1187조가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시가총액이 33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시장에서 열어보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트위터 이런 들의 즉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돼 상당히 좀 싸움을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미국은 그 기술의 화웨이 그러니까 화웨이 이런 서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그동안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대1로 식으로 미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원라인, 그러니까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의 중심인 중국 교통건설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기술의 인프라를 넘어서 건설 인프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무역전쟁에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가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유가 뭐 아신 것처럼 한국도 뭐 어제와 오늘 우리가 뭐 바비 뭐 태풍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큰 허리케인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뭐 허리케인 로라라고 그러는데요. 로라가 기본적으로 북상하는 지역이 멕시코만 그 에리어이기 때문에 멕시코만 쪽에 우리가 석유 정제 이런 어떤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태풍 때문에 상당히 그 셧다운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유가가 뭐 지난 2020년 4월 달에 이때 상당히 주가가 변칙이 돼가지고 화면에는 별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좀 가까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주당 43.7달러까지 올랐는데요.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허리케인 효과 때문에 상당히 유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이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평균 인플레를 도입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그리고 그렇죠. 네.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뭐 내일 새벽 3시에서 5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좀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 뭐 27일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일단 기조연설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저께부터 검색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게 보고 있는데요. 잭슨 홀 미팅, 잭슨 홀 컨퍼런스, 잭슨 홀 이런 단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캔사시티 연방은행 총재죠. 매년 8월에 여는 행사이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각국의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총재나 즉 경제와 관련해서 키맨들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현역 키맨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작년과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올해 주제가 새로운 10년 해치고 나가기 뭐 이런 어떤 부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보스 포럼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스위스에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인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표현보다도 스위스의 지역인 즉 다보스에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 이런 어떤 단어가 정리되는 것처럼 잭슨 홀은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의 컨퍼런스다 이런 어떤 축약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난 3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미국은 저금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이후에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계속 금리는 동결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면 8월 달인데요. 앞으로 FOMC 회의가 3번 열립니다. 3번 남아 있죠. 뭐 기본적으로 8월 달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이 있는데 9월 달이죠. 9월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9월 달 FOMC 회의 팁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게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 FOMC 회의 때 성명에서 주된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으로 향후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팩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속에서 미국의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 관련돼서 여전히 뭐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주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표현을 좀 우리가 보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이후에 나온 페이퍼의 내용인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 홀 이런 미팅이 캔사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호스트해가지고 이제 열리는 것인데 캔사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어제와 오늘 걸쳐서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그 FOMC가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동결이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입니다. 2%가 넘었으면 기준금리 올리던 때론 내리던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캔사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코멘트를 보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결국 인플레나 물가가 2%가 넘었으면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 통제했는데 이제 통제하지 않고 물가가 2%에서 올라가더라도 좀 지켜보겠다. 즉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뭐 매달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플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인플레라는 표현은 돈의 가치보다 안전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의외가 있던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오늘 새벽에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어쩌면 평균 물가 목표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2% 올라가더라도 나는 용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면 안전자산이 금 가격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같은 경우에서 금 가격이 소폭이나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물가 2%에서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런 시그널 속에서 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금 가격이 1.5%, 1.53%가 상승폭이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코멘트가인지 몰라도 어쨌든 물가 가운데서 금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했고요. 따라서 발빠르게 얘기하는 것들은 몇몇 페이퍼를 보면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평균 물가 요구하는데 코멘트가 된다면 금 가격이 온수당 다시 한번 $2,000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표현이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9월달 FOMC의 어떤 키 코멘트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 8월 20일이죠. 지난 7월달 FOMC가 회의가 끝나고 8월 20일 그러니까 7월달 FOMC의 의사록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왜 하락했냐면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멤버들은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 하락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작년에 금리 관련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경제는 안 좋지만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몇몇 데이터, 경제적인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 혼재 있는 상태에서 결국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것인데 경제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경제가 어려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관점에서 물가 2% 목표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의 주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신들을 좀 보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산업 sek터가 바로 이 건설 쪽이다라는 좀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관련 종목들도 당연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건설주가 우리가 과거에도 항상 그 국가가 어려우면 과거의 일이죠. 막 건설업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부양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SOC 투자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많은 부분들이 건설업종에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SOC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실업률이 감소가 되고 소폭이나마 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예상보다 건설업종이 미국이 상당히 상승폭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신규 판매 주택 건수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났는데요. 얼마 늘어났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한국도 건설업종처럼 다우지수도 건설업종 지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들이 건설업종 지수입니다. 우리가 통상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소위 빵 종목들 그리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건설업종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 지수가 471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850인데 결국 미국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주택 판매 건수를 비롯해서 건설업종 이 지수가 오를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 건설업종의 지수를 보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들은 결국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종목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건설업종 키 종목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DR 호튼 비롯해서 레나 그리고 NVR 그리고 폴트그룹인데 레나 이 종목도 지난 3월 18일 날 어떻게 보면 다만 전제 조건이 주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제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주당 $25에서 최근 들어 $80. 단기간으로 2배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월가의 참여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입장이 다릅니다. 결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나 건설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많은 소위 구매자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건설업종이 왜 이렇게 늘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좀 유추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현 정부 들어서 건설업 관련돼서 상당히 규제나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상당히 뭐 어마무시하게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과 미국이 레나 그리고 다우 건설업종의 지수와 상당히 같은 관점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뭐 은행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려고 은행에서 론 대출 좀 받아야 되겠지만 미국도 모기지로 인하고 그러죠. 결국 많은 부분을 은행에서 론을 즉 모기지를 일으켜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집을 사게 된 계기는 결국 미국이 연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거의 0%대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신용대출이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싼 것처럼 예상보다 너무 저금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다 보니 나도 집을 사자 이런 관점 속에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월가의 판단인데 제가 볼 때도 그 판단이 상당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몇몇 데이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난 8월 25일 날 데이터를 보시면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달보다는 소폭이나마 늘었고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지난 6월 달 대비로 7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13.9%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그동안 뭐 저금리 때문에 상승했다 이런 판단 말고는 딱히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공화당은 실업자 수가 어마무시한 제가 뭐 데이터를 보면 실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자 수가 약 1,630만 명입니다. 1,63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실업률은 10.2%입니다. 실업률 10.2%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 2010년 1월 달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0년 1월 달 미 실업률이 10.6% 그리고 이번이 10.2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레이오프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이번에 뭐 민주당 후보가 됐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1,630만 명의 실업자가 일시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계속 장기적인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따라서 시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은 1,630만 명 그러니까 7월 달의 실업자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임시적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직장을 가질 거다 이런 더 긍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팬텀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어떤 착각 속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좀 조정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조정이 왔었나요? 네, 지금 시장 동향 보게 되면 조정 비슷하게 뭐 하루에 뭐 80포인트 가까이 딱 한 번 보여주고 그대로 다 올라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보통 저희가 판단하는 기세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꺾이기보다는 적어도 전고점은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이라도 사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식 없으면 사야죠. 지금이라도 비중 계속 늘려가면서 필요한 종목들은 사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락했었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들 매매와 관련해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통계로 보게 되면 개인들은 펀드를 환매에다가 주식금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신용을 써서 바이오주를 매수한다. 이게 지금 가장 1, 2, 3 세 번째 이어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종목 사면은 적어도 한 10%는 지금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이오주 매매하는데 10%가 웬 말이냐. 바이오주는 한 번 움직이면 30%는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무엇보다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가득 찬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탁금 효과죠. 어떻게 밀려라. 나는 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금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53조가 넘어가는 막강한 대기 자금. 이쪽이 아무래도 오히려 더 좀 두려워할 쪽이 기관과 외국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팔아도 충분히 다시 올라올 만한 자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긴장을 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세는 등등한데 기세등등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 앞서 얘기하신 분의 미국 시장 얘기가 좀 틀린 부분들이 좀 많은데 뭐 세세히 지적하기 좀 그렇고요. 내가 그분의 뷰다 보니까 뭐 제가 지적하기는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실물과 어떤 주가가 괴리가 크다, 뭐 IT 닷컴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를 굳이 그대로 주가 상승률과 IT 버블 닷컴 때 나왔던 주가 수익 비율만 가지고 본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나왔던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실적의 성장률, 그러니까 즉 매년 실적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여파들을 단순하게 수치화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보다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IT 기업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꾸준한 성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체할 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계속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들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는 얘기를 그냥 어떤 남들이 얘기하니까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실적이 내년에는 또 확장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럼 그때도 버블이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물과 주가에 대한 괴리가 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미국 시장도 주도적인 업종과 종목들이 이를 끌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따른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걸 무시하고 나는 버블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경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주식을 비중을 줄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즐겨야죠. 안 그러면 어떤 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를 그냥 이거 버블 시장이니까 비싸라고 있다가 손가락만 빠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들은 다 주식으로 한몫 챙기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예금이 좋아. 이거는 지금 대세에 맞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라는 관점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그 강세 흐름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충격받고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변동성의 트리거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매일 또 10시에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라든가 그리고 또 단기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 며칠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오늘 밤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수락 연설을 하는데 저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나 대통령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분이 아니죠. 네, 일단 뭔가 또 강력한 메시지 또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쪽에서 약간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이제 많이 올라간 글로벌 증시 특히 뭐 유럽 증시보다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에서도 또 나스닥이죠. 네,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 지켜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 금리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메시지를 전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은 대안이 성장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성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IT 기업들 이쪽이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주도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을 살짝 정리했다가 흔들리면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응의 여력들을 좀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 부분이 또 너무 단기 고점이다 보니까 흔들리면 접근하겠다라는 거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8월 말에서 9월 말로 넘어가는 변동성은 염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하반기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짚고 왔는데 SK 하이닉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이 종목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깜짝 놀랄 만한 디램 익스체인지의 발표가 있었죠. 지금까지 현물 가격, 그러니까 스팟 가격인데 디램 스팟 가격이 플러스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달 대비가 아니고요. 전주 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 것만 보다가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전주 대비 상승권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도 너무 빠진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지난 71,300원이었나요? 이번에 저가가? 네, 그 정도까지 갔었으면은 PBR로 계산하면 0.88배. 적절한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너무 빠진 게 아니야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반등하겠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죠. 특히 디램 쪽이 70%, 랜드가 23%, 합치면 93%입니다. 메모리 쪽이 93% 비중을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숙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처럼 비메모리로 가고 싶다, 가야 된다 라는 쪽도 당연히 회사가 알 수 있다, 알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냥 말만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수주 주세요, 우리 발주하는 거 우리가 수주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 격차가 있고요. 그에 따른 또 투자 R&D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조 단위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2, 3년 그리고 또 막대한 자금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에서 너무 집중했다가 또 과거처럼 또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때 주가가 또 실적에 대한 그리고 또 재무 구조에 대한 압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준비는 하되 어떤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러면 빠르게 한 며칠 정도 플러스권을 보여준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이 계속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어떤 시장의 주도를, 시장의 우려를 떨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말이고 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단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월말 돼서 나오는 고정거래 가격의 흐름들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비싸게 사서 도저히 못 팔겠다. 여기서는 그냥 팔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선택은 약한 이번 기회에 30% 정도는 팔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다시 흔들리거나 또 어떤 하반기에 대한 또 어두운 전망들 나왔을 때 주가가 다시 밀렸을 때 그때 지금 샀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넣자라고 하는 쪽의 전략을 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가 물타기죠. 네,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이 더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적어도 여기서 턴에서 V자로 반등을 간다라고 보기에는 반도체 가격 확인해야 될 흐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 외환시장은 관련한 물량이 언제 외환시장에 유입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질문이 조선주에 대한 질문인가요? 환율에 대한 질문인가요? 연결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앵커님의 의도를 파악했네요. 조선주는 솔직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주 흐름들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는 물론 이어져도 상반기는 LNG선 수주가 중국한테 1위를 뺏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중국은 기고만장할지 몰라도 기술력이 부족해서 답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은 역시 차이는 안 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뚜렷하다고 보는 입장 쪽에서 그런 기대감은 남게 이어지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폭발적인 수주로 어떤 조선업을 끌고 가기에는 아직 유가나 또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는 쪽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환율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흐름은 이제 달러와의 추이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93대에서 정체를 보입니다. 92대까지 내려갔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통화 흐름들이 유로화가 충분히 강세를 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대유행,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강세로 가기에는 약간 좀 더디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로 또 빠르게 전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일본의 엔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겠느냐. 일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총리까지 비실비실 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일단 지금은 방향성 탐색을 하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약한 강세 쪽으로 다시 반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화는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원화 약세에서 강세로 자리 잡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190원 그리고 1,200원대 부근의 저항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외국인들의 강력한 주식시장의 매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원화 강세 기조는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눈치 보는 상황이다라는 쪽에서 일단 1,190원대를 그나마 안착할 수 있는지 그런 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달러화의 기조가 약세 쪽으로 가도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흥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약세를 가지고 무조건 위험자산 신흥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돼서 달러화 약세에 충분한 효과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결론은 딱 하나네요. 실물 경기 회복과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야 그나마 또 외국인들에 대한 달러화 기반의 여러 가지 연계된 어떤 주식 매수나 어떤 위험자산 효과가 좀 더 눈에 띌 텐데 아직은 그게 좀 더 지연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고 있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백령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며 수도권에 가장 근접해졌습니다. 앞으로 북한 지방을 지나며 세력이 점차 약해지겠고요. 내일 새벽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수도권에 근접하며 현재 서울과 경기 서부, 서해안에는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태풍에서 멀어진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는 점차 벗어나겠지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개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울진 30도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부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의 물결은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